이재명 후보께서 언론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의 일 제4부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 유통이 우리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그리고 이 정론 집필을 통해서 가짜를 제거하고 또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게 언론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위치를 악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아예 정치 일선에 나서거나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를 조작, 왜곡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보호되는 만큼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언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호라면 좀 지나칠 것이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재와 규제만으로 과연 제대로 그 언론 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충분히 지원하고 또 힘없지만 정말 정론 집필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죠.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균형 있게 언론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빨리 반성합니다. 빨리 고쳐. 빨리 인정하고. 네. 예, 보통은 그거 인정 못해가지고 세월을 보내거든요. 5년, 10년을. 네.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반성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바뀌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저도 저를 잘 몰랐는데 그 표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발전도상. 발전도상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쭉 관찰해 온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진영 내부로부터도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비난과 경멸과 아직도 있어요. 마타도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시작돼서 아직도 예. 있어요. 네. 그때 좀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바보짓 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인 정치인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게 체감이 안 되면 말로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나 봐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재명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같이 욕을 뱉어지게 먹었으니까. 왜 불렀냐고 저 사람. 심각했죠. 네. 그 정도였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곁으로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외로웠죠 그때. 뭐 또 그런 또 반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 또 내부적으로 단단히 뭉쳐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손가락이잖아요. 선가요? 저는 그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해산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해산할 때. 그게 이제 시끄러웠죠. 왜냐면은 당내 견제도 물론 있었지만 차기의 싹을 자르려는 저쪽에 공작도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뒤섞여 있어서 그게. 이해관계가 다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대동단결. 이쪽과 저쪽이 손을 잡고 이재명은 자르려고. 네. 이재명 제거에는 대동단결했죠. 그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그게 뭐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 틈을 치고 들어왔고. 그렇죠. 저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으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4건을 기소당했잖아요. 그렇죠. 터무니없는 거 기소당했거든요. 그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아 이재명 이렇게 끝나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계속 당하셨고 그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도 아 이재명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어요. 저 빼고. 뭐 저도 이제 산화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 빼고 몇몇 소수 빼고는 아, 이재명 여기까지다. 끝났다. 그게 대체적으로 맞는 예측이었죠. 제가 그때 뭐 한참 문제 삼던 트위터 그 부인 계정 아니라고 했다가 저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때 황당했죠, 그것도. 이재명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완전히 싹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옆에 있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많죠. 많죠. 근데 이재명 옆에 있는 척 했다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쌍방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만난 적도 없다면서요. 그쪽이 관계 있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거 다 이래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게 지금 엉뚱하게 걸려버렸잖아요. 그게 대부송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 중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때 발언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뭐라고 쳐가지고 1심 무죄 났는데 2심에서 300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것도 세 건이었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적어나면서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그렇죠. 적어나면서 이제는 이걸로 끝이다. 또 끝나는 게 통상 예죠. 통상 예죠. 2심이 대법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대법 가서 확정되고 정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재명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다음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내네. 네. 근데 법이론적으로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와 이것은 기적적이다 그랬어요. 원래 인생에 반전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벼랑에 외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재명 후보. 이제 정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응원드리며 이제 사실상 대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34.74%였습니다.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율 36.93%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평일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감이 아니라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6.3 대선의 의미입니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으로 치르는 권리 대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가세했습니다. 만약 김문수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파면당한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이 권리 대선에서 곧바로 재집권하는 기적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내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나라는 그냥 끝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둘째, 민심의 흐름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낙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순위가 뒤바뀐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변수는 투표입니다. 이를테면 민주지형의 약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낙관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국짐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